교육을 시작합니다. 마음이 자라는 교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오늘은 초등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당히 그 전반적으로 큰 컨셉입니다. 초등교육의 방향, 네.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죠? 초등교육의 큰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지금 초등식이 가르치는 것들이 3, 4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잡은 주제입니다. 결국 초등교육 방향은 아이들의 미래에 쓸모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미래를 초등식이 필요한 교육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초등식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고민한 끝에 생각한 것은 정답이 없거나 모호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네. 이거 질문 잘못 드렸는데요. 질문을 드리고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포해지는 것처럼 멍해진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정답이 없거나 모호한 그런 교육이라는 교육을 어떻게 이제부터 제가 여쭤보고 답변을 풀어나갈까요? 네, 지금까지의 가치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네, 점점 더 저를 혼란시켜 주십니다. 네. 이 가치관이다. 지금까지의 가치관. 그러니까 좀 올드하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의 가치관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그런 가치관이란 뜻입니다. 네네. 뭐 올드하다는 새로운 거, 네. 전혀 완전 모르는. 파격적인 거, 상상도 못 해봤던. 네. 뭐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인형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원하는 얼굴, 신체 조건을 주문하면 인형이 배달됩니다. 그럼 옷도 갈아입히고 머리도 손질해주고 씻겨주고 혼잣말로 인형과 대화를 하고요.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도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일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인공지능이 더욱 속도를 내고요. 로봇 기술이 상상 이상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대화가 가능하고 사람 이상의 능력과 정보로 가득 차는 로봇 인형이 나오겠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즈음이면 가치관에 혼란이 올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치이고 힘들 바에야 차라리 그냥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로봇과 함께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때가 되면 뭐 그냥 아이 역할을 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을 주문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그 가치관 문제가 아니고 네. 그냥 아무리 정말 이렇게 파격적으로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 지극히 비정상적인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도 되고 네. 그리고 좀 전에 연 대표하고 무인 택배가 안심스럽게 터미네이터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고 썰렁하게 했는데 또 여기서 로봇 인형까지 나와버리면 저는 뭐가 됩니까? 사람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기에는 즉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치관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이 차이가 네. 세대 차이 정도가 아니고 네. 이 정도면 무슨 차이입니까? 이렇게 벌어질까요? 네. 물론 이제 진짜 사람은 아니고 뭐 우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 아주 편리하고 인간의 정서까지 파악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다면 무척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가치관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거고 또 훨씬 더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또 이 앞으로 계속 예측되는 상황, 그 예측이란 말 쓰기도 참 지금 좀 저합니다만 뭐 어떤 상황들을 또 볼 수 이미 있을까요? 뭐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가득해요. 그런데 그리고 뭐 관련된 지식에 이제 몰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딩 교육 정도만 예. 하는 것이 이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진짜 가치관이 혼란이 오는 상황은 유전공학적 측면이 더 큽니다. 유전공학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라 이것도 선뜻 이해가 예, 이미 이거구나 안 떠오릅니다. 그 몇몇 동물들에 대한 복제는 이미 이루어진 지 오래가 됐죠. 그렇죠. 예, 사람을 복제하는 기술은 충분하다고 하고요. 무서워요. 법으로 막아서 이제 시도를 못 하고 있을 뿐이죠. 복제된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복제된 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 건지, 그럼 그 사람의 부모는 누구라고 해야 되는 건지 등등의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제 복제뿐 아니라 유전자 조작도 상당한 기술을 이뤄 배아의 유전자를 자르고 이어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아예 신체 조건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해요. 쉽게 표현하면 뭐 키, 머리카락 색깔, 뭐 눈동자 색, 코 높이 등을 주문하듯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성이 되어 아이를 낳을 때 어쩌면 혹시라도 뭐 마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주문하듯이 뭐 양파는 빼주세요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유전자 조작을 뭐 병원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지금껏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치관을 요구하는데요. 현재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무방비 상태인 거죠. 아, 이게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을 지금 이렇게 네.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 뭐 또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온 게 다 영화 같고 영화가 현실이 된 거는 맞는데, 근데 문제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이 가만히 있습니다. 2019년 9월 15일입니까? 14일입니까? 15일이죠. 네. 근데 이런 문제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하는 학부모가 많으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멀리 보더라도 한 10년 뒤에도 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쯤 이거 고민하고 있지, 얘가 유전자를 조작할 것이냐, 인형을 데리고서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요. 네. 사실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기성세대가 현재 스마트폰 시대가 올 거라고 예견하고 관련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배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당연하고 뭐 없으면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20, 30년 사이에 변합니다. 덕분에 기성세대는 뒤늦게 관련 가치관을 뭐 마련했죠. SNS상 어떤 윤리 가치 기준이 있어야 하고 뭐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은 그나마 좀 늦었지만 가치관이나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많은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었고요. 결국 SNS 범죄 대상이 되거나 중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잘못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가치관 정립에 소홀한 탓이었던 거죠. 초등시기 교육은요, 이제 기초 기본생활 습관을 시작하지만 그 귀결점은 앞으로 그들이 100년 가까이 더 살아갈 가치관의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앞으로 마주할 상황들에 대해 미리 고민해보고 숙고해보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대학 입시 정도만 생각해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하긴 뭐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뭐 정말 저도 불과 한 1,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생활에 내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보니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제가 어떤 미래가 올지 모릅니다. 이러면 교육 무용론 아니에요? 이제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단 교과 위주 교육을 점차 축소하고요. 융합 교육을 보다 확대해야 됩니다. 아, 융합. 이게 융합이라고 해서 뭐 통섭, 융합 이런 게 상당히 화두로 떠올랐던 때가 있습니다. 2000년에서. 그게 이제 21세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융합 교육은 어떻게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하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기술, 콘크리트 전문가, 상하수도 전문 등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야 되죠. 융합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문제 상황을 놓고 필요한 수학, 과학 이론이 있어야 되고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관련 윤리적 가치 기준이 또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다 필요하죠. 점차 이런 교육이 확대되어야 되고요. 그 과정 중에 상호 협력이 이제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통섭, 융합 이런 단어를 보통 언제 쓰냐면 대학 교육에 썼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육이 그 사이에 20세기는 너무 파편화된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조선 시조를 아는 박사가 고려 가요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반성에서 시작돼서 통섭, 융합, 그래서 뭐 휴대폰 만드는 사람이 동식물학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왔지만 이거 대학교 얘기지 초등학교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까지 대학교 때 해도 늦지 않아요. 아, 근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은 대학교 선생님이 많이 늦습니다. 그 교과목을 나누고 목차도로 배워나가야 했던 그건 이제 선형적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선형적 교육만 받아온 기성 세대들은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이런 교육에 더 빨리 적응을 해요. 아, 맞아요. 아직 선형적 교육이 길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실그물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사고하고 확대하는 것에 익숙하고요. 이게 다 인터넷 덕분입니다. 제 생각에 1학년에서 4학년 정도까지만 기초 교과 교육을 하고요. 5, 6학년 정도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융합 교육이 시도돼야 됩니다. 특히 추상적 사고가 언제 가능하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져요. 아, 이거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요새 무슨 유튜브니 뭐니 해서 컴퓨터랑 씨름을 해보면 저는 정말 모르는 영어와 모르는 거 투성인데 어린 아이는
네. 공부를 하지 않고도 이거를 접근해서 문제 해결을 해요. 네. 이게 사실 네. 정말 왜냐하면 차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컴퓨터를 하나를 상대로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제 기준으로 그 아이가 저보다 많은 걸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얘기네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교육 시스템 전반적인 그 변화가 수반돼야지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맞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으로 이게 될까요? 네, 일단 이러한 논의를 한번 시도해보는 노력을 제가 지금 해보는 거고요. 지금 당장 일단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또 초등 4학년 정도까지는 일단 지금처럼 이제 교과 유지 기초학습 능력 한번 충실하게 해주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적어도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를 예고하는 내용들의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나마 현 시대를 반영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발빠르게 담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데이터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까지 아니더라도 내 생활 속에 어떤 데이터를 접해야 되는 이제 겁니까? 대표적인 신문과 시사 주간지가 있고요. 예. 특히 경제 관련 신문이나 주간지는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반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를 자주 언급을 합니다. 경제신문 저도 못 읽는데. 그 어린이 경제 신문도 있고요. 네. 그 학부모님들 뭐 커피나 담배 술 조금만 줄이시고 그 돈으로 정기적으로 경제 신문이나 경제 주간지, 과학 주간지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것들 구독하셔서 거실에 늘 비치하시길 권하고요. 한 달에 커피 3잔만 줄이시면 신문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담배 3갑만 줄이면 주간지도 구독하실 수 있고요. 네. 아이들이 언제든 뒤적이며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용으로 나온 신문, 과학 주간지 등등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는 기사 내용을 서로 대화하듯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더욱 좋은 것은 내용 중에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사에 뭐 환경오염,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에 관련된 기사가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는 거죠. 실제 저는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뭐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뭐 이용하자 등등 이렇게 직접 실천해 보고 그 과정 중에 필요한 보편적인 윤리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러한 과정 자체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맞이하는 힘이 생깁니다.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게 네. 저한테 또 하나 모티브가 된 게 사실 제가 이 방송 첫 방송을 하면서 네네. 선생님께서 그 디지털 원주민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튜브 계정을 당장 만들어라. 제가 그걸 당장 그때 하겠다고 하고 사실은 저도 1년 뒤에 돼서야 간신히 만들었어요. 1년도 넘어서.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계정이라는 걸 만들고 선생님께 선생님 첫 방송 잘 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첫 방송 때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큰 격려와 힘이 돼서 제가 정말 이 낯선 디지털 세계를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모티브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사실 선생님하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마무리하는 방송에서 중요한 거 저한테 또 하나의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시네요. 커피, 담배, 술 조금 줄이시고요. 여기 줄이는 게 그 선생님이 아니시고 그 돈으로 정기적으로 경제신문, 경제주간지, 과학주간지 구독해서 거실에 늘 비치해 둬라. 네. 이거는 당장 저도 오늘 가서 뭐 어떤 제 차라리 기초를 더 하더라도 이건 당장 실천을 하겠습니다. 실패하는 원인이 이겁니다. 또 처음에 몇 달간 해요. 네. 근데 애들이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억지로 읽게 그러지 마시고 비치해 두시고 그 중에 하나의 제목만 읽고 얘기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쭉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이제 초등학생 없고 대학생이 한 명 있는데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시사주간지, 경제주간지, 과학주간지, 경제신문 갖다 놓으면 대학생도 안 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과 저하고 대화를 하면 둘이서 소설, 공상과학 소설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다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현실이지만 그래도 자꾸 주변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접근을 해야 네. 여기서 또 타기가 나오겠죠. 자, 오늘 맞습니다.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초등교육의 방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큰 정리가 한번 필요한 시간이네요, 지금. 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인공지능, 유전공학의 비합격 발전이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가치관이 요구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 철학적 사고 능력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역사 이식, 철학적 논의들 속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이 방송 마지막 회인데요. 네. 예, 지난 2년 죄송합니다. 이게 종이 치고 있네요. 네네. 마지막 방송에 맞춰서 알람을 맞춰놓으셨군요.
지난 2년간 마음이 자라는 교실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방송을 듣고 자녀 교육 문제로 연락 주시고 고민을 상담하셨던 분들께도 다시금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이 자라나길 바라면서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 선생님이셨는데요. 초등교육이 아니고 저도 가르쳐 주셔서 저도 정말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오늘 당장 또 실천할 거리도 하나 주셨으니 숙제도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정말 초등교육의 방향에 관한 그 사이 이야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영수의 기타 연주 꽃밭에서. 맛있는 커피 이야기 커피 비평가 협회장 박영순 커피 테이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해방공간, 한국전쟁, 또 통기타 가수들을 길러낸 1960년대까지의 다방의 역사와 문화를 쭉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1970년대 시기의 다방의 특색은 어떤 걸로 대변될 수가 있겠습니까? 70년대라고 하면 그 시대를 갖다가 정의하는 키워드가 이제 이 계란동동 모닝커피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산업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구하기 힘든 사업가들은 이제 당시 다방을 사무실처럼 썼는데 업무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어 새벽부터 빈속으로 이제 다방에 나갔던 것이고, 그쵸? 이 사장님들을 위해 배도 채우고 영양을 보충을 해주겠다는 심정으로 커피에 누군가가 계란 노른자를 띄웠던 것이죠. 맞아요. 예전에 모닝커피 하면 이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떠 있는 거, 저 어렸을 때도 이제 어르신들 드시는 거를 많이 봤고, 네. 저도 그걸 먹어보면
계란 막도 이렇게 탁 터져가지고 입에 쏙 들어올 때 네. 쫄깃한 느낌도 싹 빨려 들어오고 그런 맛이 좀 더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 노른자를 이제 띄우면 커피로서는 쓴맛이 줄어들고 계란의 입장에서 보면 커피 덕분에 비린내가 사라지니까 이제 멋진 궁합이죠. 네. 이 이제 다방들끼리 경쟁이 심해 계량동동 커피에도 맛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참기름을 넣는 메뉴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참기름이요? 예, 그래서 야, 이 비빔밥도 아니고 이거 참. 커피와 네. 계란 노른자와 참기름의 향. 근데 이 참기름 저 이거 향 때문에 먹어봤네요. 예, 예. 그러시죠? 기억이 나세요? 네. 네, 80년대 다방을 또 다녔었으니까 그때까지 이 문화가 약간 이어지죠. 예. 그러다 이제 쌍화차에 계란 노른자를 들어가는 걸로 그렇죠. 바뀌게 되고. 네. 아니 저는 이때 사실 나이가 뭐 커피 먹거나 그런 성인은 아니었는데 네. 어릴 때 그 어른들의 문화를 좀 이렇게 몰래 해보면 더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먹고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난했던 시절에 아침을 때울 수 있었던 고마운 커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식사 대용 커피 정도까지 그러니까 좀 약간 든든한 일할 네. 수 있는 그런 커피의 역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실을 구할 수 없었던 사장님들을 위한 커피이기도 했고, 네. 당시 보면은 이제 다방을 통해 고단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중화 뒤에는 항상 태폐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손님들을 끌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방이 이제 마침내 얼굴 마담과 레지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내게 되죠. 다방의 여종업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이때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부작용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70년대 산업화 물결을 따라 돈을 벌겠다고 서울로 몰려들 인파 중에는 젊은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네네. 당시 커피 한 잔 값이 50원이었는데 12시간 온종일 꼬박 일을 하고 받는 임금도 역시 50원이었으니까 유혹이 될 만했죠. 네네. 또 한편으로는 갈 곳 없는 보직자나 한량들은 50원만 내면 종일 다방에서 진을 치며 시간을 때울 수 있었습니다. 또 이때 여종업원들이 배달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인 사무실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니까. 네네. 당시 여종업원을 레지라고 불렀었는데 이게 왜 이랬었냐면은 레지스터의 일본 줄임말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직업의 역할로 보면은 커피값을 계산해서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돈 받는 소위 말해서 캐셔 있잖아요. 돈 받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네. 커피를 타주는 역할을 더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그 유명한 다방 커피 있지 않습니까? 네. 프림 2스푼, 설탕 3스푼 그렇게 해서 음. 진하게 타내는 거 그거의 원조들 아니세요 이분들이? 둘둘셋 예. 셋셋셋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지는 바리스타의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제 서비스에 치중하게 되죠. 전화가 귀하던 시절 소상공인들은 다방 전화로 업무를 보았는데 이들에게 전화를 연결해주고 소식까지 전달해주는 이른바 비선도로까지 한 것이죠. 레지가. 그쵸. 당시 김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라고 하면 자리에 있던 손님 대여섯 명이 쭉 나야 하면서 전화를 받으러 나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네, 진짜 사장님 한 4분 계시고 그냥 사장 소리 들으실 2분 그냥 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겠죠. 1970년대 다방 커피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인스턴트 플러스 프림 플러스 설탕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도 70년대 중반까지는 미군 분대에서 흘러나올 때 원두 커피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국내에서는 76년도에 이제 인스턴트 커피가 양산 체제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면 다방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제일 중요했냐면 커피를 잘 내리는 주방장이 필요했었죠. 그렇죠. 이 원두 커피란 얘기입니다. 아 바리스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원두 커피에서 커피를 만들어내는 이 기술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주방장의 몸값이 치솟았었죠. 네네. 한편으로는 원두값이 사치품으로 지정돼가지고 값도 비싸서 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당시 70년대 중반에 다방의 꽁피 사건이라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꽁피가 뭡니까? 커피 한 종류 같나요? 글쎄요. 꽁피라? 예. 원두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이제 다방 미제 커피 찌꺼기를 갖고 와서 톱밥과 콩가루, 계란 껍질 등을 섞어서 가짜 커피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근데 꽁피가 왜 꽁피죠? 담배꽁초를 좀 섞거든요. 아니 이러면 시커먼 그 물이 네. 커피 맛하고는 다르죠. 거의 이거 사약인데 이러면.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팔려요? 다시 다를 텐데? 아직까지도 이제 커피는 써야 제맛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맛만을 내려고 적은 양으로 쓴맛을 내려고 하니 이 담배 꽁초까지 풀어서 넣었던 것이죠.
믹스 커피, 봉다리 커피, 이 국민 커피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시골 가면 우리 할머니들께서 한 4바일씩 대접으로 한 그릇씩 맞습니다. 해주시는 쭉 국물 들이키듯 먹는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대중화된가요? 예,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명품이죠. 한국이 만드는 예. 1976년 동서식품입니다. 이 커피 믹스가 나오면서 다방은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실에서 손쉽게 봉지만 이렇게 탁 그냥 누구나 열어가지고 타 먹을 수 있으니까. 노래 예. 탈수 있었으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다방은 자구책에 골몰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다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방은 DJ를 스카우트해서 전문 음악 다방으로 변신을 하고 네. 중장년층을 겨냥한 다방들은 마담과 레지 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하게 되고 이때부터 배달 가는 레지의 모습이 거리에서 자주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이 배달 커피와 함께 뭔가 안 좋은 느낌이 확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 확 오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80년대의 사회 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티켓 다방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커피 믹스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직장 여성들에게도 악재였습니다. 여성 직장 여성과 커피 믹스의 연관관계는 지금 전혀 안 떠오릅니다. 그죠? 손쉽게 타 마실 수 있으니까 더 좋을 네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직장 여성들한테 커피를 타오라는 심부름이 잦아진 거죠. 이런. 여직원을 뽑을 때 당시 면접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커피 잘 타십니까? 예, 잘 탑니다. 합격! 있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믹스 커피, 인스턴트 커피 타는데 뭐 잘 타고 못 타고가 뭐 있습니까? 물 조절을 또 잘해야 됩니다. 이제 커피 자동 판매기 좀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바로 그것이 네. 이제 직장 여성들을 커피 노역에서 구해낸 것이죠. 아니, 타진 않았어도 그것도 갖다 줘야 됩니다. 다 구하진 못했던 것 같아. 그래도 낫네요. 예. 그렇습니다. 1977년입니다. 이제 자판기가 나오면서 복도나 층계나 아니면 캠퍼스나 휴게실 같은데 자판기가 있는 곳 주변은 모두 다 다방이 되었던 거죠. 1978년 한 기록을 보면 하루 평균 15만 컵이 판매됐다는 기록도 있으니 엄청난 겁니다. 이제 자판기의 영향을 받은 것은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다방이었는데 이때 엎친 데 덮친 것으로 젊은이들이 애용했던 음악 다방은 또 하나의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1979년 원을 필두로 해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보급되죠. 네. 이제 음악을 듣기 위해서 다방을 찾을 이유가 이유가 없네요. 이제 사라지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다방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쇠락기에 접어듭니까? 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또 마담 다방이라고 하는 네. 이런 이제 성인들을 상대로 한 다방의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뭡니까? 1982년 1월 5일입니다. 37년간 밤을 묶어뒀던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마담 다방은 심야 다방이라는 옵션을 장착하며 빅뱅 시대로에 질주합니다. 그거를 보여줬던 게 1986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티켓입니다. 성마매로 살아가는 변두리 다방의 마담과 레지의 비루한 삶을 통해서 현대사의 병폐를 고발했던 작품이죠. 근데 이제 다방이라는 단어는 조금 올드하게 느껴지고 커피숍 막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맞아, 심야 다방과 이런 다방과 차별하기 위해서 젊은이를 상대로 한 다방들은 아예 간판을 커피숍으로 바꾸게 되죠. 옛날 연대 앞에 독수리 다방이 이제 사라지는 것도 이중입니다. 커피숍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명칭이. 네네. 여기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이제 해외에 대한 정보가 잦아지면서 이국풍의 커피숍이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스타벅스의 출현이죠. 이제 드디어 커피 전문점의 시대가 열리는 건가요? 예, 커피 전문점과 함께 스타벅스는 어떤 문화를 우리한테 줬냐면 스타벅스를 들여오기 위한 이제 신세계의 특공대들이 갔다가 스타벅스는 열지 않고 IMF 때문에 연기되면서 강남역에 할리스 커피 매장을 이제 강원 씨가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테이크아웃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커피는 다방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진짜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커피에 대한 그 박영순 그 커피 테이스터 회장님 만나서 바리스타라는 것도 딸 수 있었고, 네. 사실 아직 뭐 첫차지만 아이, 그래도 어려운가 싶어요. 그래도 정말 이 커피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이제 끝인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예. 어느새 1년 반이 됐어요. 예. 커피를 가지고 1년 반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아무튼 제자리로 가서 열심히 커피를 탐구하고 좋은 커피를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오디어 친구들의 길을
박영순 커피 테이스터 가시는 길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2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또는 질병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내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에서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씨, 주변 연기반도 600도씨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첫째 119 신고, 초기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옵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대피 장소로는 이미 타버린 곳이나 논밭, 학교 같은 공터가 좋으며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어느덧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지금 대부분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차차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오후에는 흐려지겠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충청도 남부지방은 5에서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지만 늦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가 29도, 제주 2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해 공기는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전북과 경남 서부는 아침까지, 전남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기온은 오늘과 엇비슷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주 후반에는 낮에도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 습도는 7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조국 장관 청문회 이후에 동양대 총장도 논란이 됐는데 댓글에서도 상당히 뜨겁게 말이죠. 어떤 일입니까? 네,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장관 딸에게 봉사상을 준 적 없다고 주장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허위 학력 논란을 휩싸였는데요. 네.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가짜 박사, 가짜 총장, 창피하지 않은지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사람 말을 믿고 특수검찰 30명이 움직였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수십 년간 고의로 학력을 위조한 사람이 봉사상을 위조했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냐 등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박사학위뿐만 아니라 석사학위, 학사학위까지 가짜라는 정황이 드러나서 최 총장이 주장했던 학자의 양심을 믿을 수 없게 된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렇다고 표창장 위조가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최 총장도 검찰에서 낱낱이 조사해야 검찰의 공의가 선다. 동양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표창장 장사를 했던 것 같다 등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복잡해요. 그리고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이제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항의해서 이제 삭발을 했고 공식 기자회견도 열면서 또 이후에 박인숙 의원도 같은 이유로 삭발을 했어요. 정치인들의 의견도 좀 상당히 엇갈리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현주 의원의 삭발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이냐, 야당 의원들은 이현주 의원의 결기 반만 닮았으면 좋으련만 이라면서 한국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요. 박지원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한국당 남성 집단 삭발식 당시 21세기 야당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진짜 사퇴한 의원 없고 머리는 잘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예. 네티즌 반응도 뜨거웠죠. 네. 이현주 의원이 유니클로 택배 노조가 배송을 거부할 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당신도 정치판이 싫으시면 그만두시죠. 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천받고 싶어서 발악하는 것 아닙니까? 속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입니까? 이당 저당 옮겨다니다 무슨 정치적 신념이 있다고 삭발까지 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반대로 자유한국을 전체 사회주의로부터 구한 잔다르크 응원합니다. 야당 의원들 중에 제일 용감한 것 같습니다. 속이 우려나다. 힘내라.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 가자 등 응원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박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응원차 방문한 한국당 화이팅을 외치다가 언급결에 조국 화이팅을 외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그랬어요? 네. 이를 보고 개그맨들 설 자리가 없어진다.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정치권은 완전히 뭐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로 뒤덮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미국 애플사가 우리 시간으로 11일이죠. 아이폰 11 시리즈 공개를 했어요. 네. 이 신제품 공개될 때마다 화제 모으고 있는데 특히 디자인도가 이번엔 말이 많았다고요? 네, 미국의 20일에 출시될 아이폰 11 프로에 렌즈 3개가 장착되면서 주방 가전인 인덕션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애플도 이렇게 가는구나. 5G 시대가 시작됐는데도 4G 폰을 신제품이라고 내놓고 이번 디자인은 진짜 좀 심했다. 잡스가고 애플은 끝났다고 봐도 될 듯 이라며 회의적인 댓글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호평받고 있다. 프로세서 칩 자체가 타회사 제품보다 1년 반에서 2년을 앞서는 고성능 카메라도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주식도 계속 상승세다. 어차피 아이폰은 펜 충전심이 굉장하고 OS 생태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아무리 폰이 안 좋아도 다 사더라. 에어팟 처음 나왔을 때도 콩나물이라고 놀려놓고 지금은 다들 끼고 다니잖아. 라며 디자인 논란에도 잘 팔릴 것 같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올려서 그런 모양인데 뭐 인덕션을 닮았다든지 뭐 콩나물이라고 올려놓고 뭐 이런 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올라와 있군요. 아무튼 아이폰 11 시리즈에 대한 얘기였고, 자, 여성가족부가 이번 추석 명절 앞두고 뭐 도련님, 아가씨 뭐 같은 구시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호칭 대신에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씨로 부르자 이런 캠페인을 전개했어요. 네티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여성가족부가 명절에 모인 가족들이 고정된 성역할 구분 없이 음식 준비나 설거지, 청소 등 명절 가사노 함께하고 서로 배려하는 평등한 명절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가족 호칭 바꾸기 캠페인을 벌였죠. 이를 두고 이런 호칭에 이미 익숙해진 어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시도돼야 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응원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나이 어린 사촌 도련님이 있었는데 올해 5살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나가 일해야 하니까 나중에 놀아줄게요 라고 했는데 집안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다. 예. 나이 어린 새언니, 나이 많은 아가씨 호칭 때문에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다. 입에 붙지 않는 호칭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곤 했는데 가족 분위기에 맞게 편한 호칭을 쓸 수 있게 되어서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나눴다는 댓글이 눈에 띄었고요. 친정에 가면 남편이 제 식구들을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들곤 했는데 앞으로 큰 변화가 기대된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또 모모씨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는데 그보다 형제 자매처럼 지낼 수 있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질도 있었고요. 네. 가족 호칭은 아직 고정관념이 강하다 보니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모씨라고 부르는 게 더 어색하고 불편하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호칭은 우리 전통이기도 한데 단순히 성평등 잣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호칭이나 이제 지칭어 뭐 포함해서 말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그것들이 대중들이 아 그걸 쓰는 게 맞구나 하고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서로 인정이 될 때 정식으로 바꾸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표준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호칭 문제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집에서는 그 호칭 문제 때문에 괴로운 적은 없으셨어요? 좀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김유민 씨 뭐 이렇게 부르니까. 올케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뉴스 댓글 지금까지 서울신문의 김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댓글 분석 코너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코너,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좀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부터 살펴보죠. 윤지수 씨. 네, 지금 서울은 볕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 이동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방과 남부 지방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동해안 지방의 경우 강원 영동 지방과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까지는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동풍 탓입니다. 그리고 서해안 지방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전라도와 경상도 서부 지역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전라북도나 경상남도 서부는 내일 아침까지, 전라남도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지방과 전라도, 경상도 서부 지역에 5에서 30mm,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5mm 미만으로 비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화요일부터는 이후로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흐리고 빗방울 예보와 함께 비 예보가 있지만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대구, 부산 2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 영향을 받는 강릉 지역은 24도 안팎으로 동해안 지방만 선선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일교차 크게 벌어지면서 늦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일교차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공기는 선선하고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7.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영 씨입니다. 막바지 기경 차량들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에서 옥산,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남이에서 서청주, 또 진천 터널 부근에서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내터널 안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면원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여주에서 이천, 그리고 마성터널 지나기가 힘들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남춘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해 1차로에서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13km 구간에서 이동하기가 힘든데요. 특히 지금 당진에서 서해대교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밖에 천안 눈산간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연무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고 이후로는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유아 씨. 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평소 일요일 수준의 교통량 보이겠습니다. 3시와 5시 사이 지나기가 많이 버겁겠고요. 이 시각 당진 대전선 대전 쪽 세종터널 1차로에서
큰 걸. 작은 거 큰 거 하나씩밖에 없는데? 작은 거 저희가 가져갈게요. 그래요? 저기 어떻게 열어? 저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요. 핑은 어떻게 아. 네. 있다고? 아, 네, 들어가세요. 자기가 자동. 네, 네. 가람아 콜라는 안 가져간다잉. 네, 들어가세요. 원주와 동곤지암 정체가 길어지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선산휴게소와 문경세제, 문경 2터널, 다시 충주 분기점에서 각각 막힙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였습니다. 자녀교육 설계법, 최고의 교육. 네,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교육, 스터디홀릭의 강명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시기에 이제 접어든 아이들 정말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톡 터놓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네, 저도 이게 학부모 상담하다 보면요. 네. 얼굴 표정 가장 어두운 분들이요. 사춘기 아이를 둔 엄마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중2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에요. 근심과 짜증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보면요. 네네. 엄마들이요. 아우 선생님 지금 애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애 성격이 문제라니까요. 무슨 말을 해도 들으면 먹어야 뭘 하든지 하죠. 아우 저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요. 애들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휙 닫아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 문 앞으로 가서 문 열고 꽝 닫고 들어가 버리죠. 그렇죠. 아유, 근데 왜 이때가 되면 문을 닫는 거예요? 네, 부모한테요. 네. 간섭받기 싫다는 겁니다. 단절. 그렇죠. 벽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나 사이에 스스로 벽 쌓는 거죠. 그러니까 방 문만 닫은 게 아니고요. 마음의 문까지 네, 닫았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이게 고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춘기 아이들 보면요. 많이 쓰는 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요. 몰라요. 아우 됐어요. 아우 냅둬요. 그리고요. 아우 짜증나. 이 무성의한 대답이죠. 네네. 아 이런 말 들으면요. 부모들도 짜증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네. 사춘기 아들하고 엄마의 대화를 꽁트로 엮어봤습니다. 또 해요? 네. 예. 제가 엄마 역할 할 테니까요. 서기철 아나운서께서 사춘기 아들 역할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들, 엄마가 부르잖아. 대답 좀 해줄래? 예.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예. 에이, 뭐 좀 이야기 좀 해봐. 점심은 맛있었어? 오늘 뭐 나왔어? 맨날 똑같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엄마는 얘기 좀 하자. 엄마는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 됐어요. 야, 김철수,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는 그래도 너랑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도대체 너 왜 그러니? 엄마가 밥을 안 해줬어? 옷을 안 사줬어? 남들 해준 거 다 해줬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 그만해요. 피곤해요. 뭐? 너 진짜 이럴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은 대사량이 그래도 좋네. 네, 이 사춘기 아이들 특히 네. 아들 있는 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죠. 네. 이 엄마들 수명 줄어드는 소리가 실시간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 대화하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 해봤자 어차피 자기한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부모님이랑 이야기하는 건 그냥 다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또 잔소리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그래도 않고 아, 또 왜 잔소리야? 하면서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아이들이 짜증을 많이 내면요, 아, 내가 이제까지 잔소리를 좀 많이 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애들이 노이로제 걸려서요 무의식적으로 귀를 닫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애 하는 뭐 이런 반응은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잔소리를 하면 네 떠드세요 뭐 이런 생각인지 몰라도 멍하니 멍 때린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심리학 용어로요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예. 합니다. 이게 내가요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안 좋은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요, 아 내가 뭘 해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예.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한테 대드는 게 적극적인 반항이면요, 학습된 무기력은요 대드는 것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 대들 의욕 자체가 없는 거죠. 대들고 싶지도 않아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애들은요 매사에 의욕도 없고요 열등감이나 우울증까지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평소에는 조용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극단적인 행동하는 애들, 아 그런 아이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대들면요 아 그래도 이 녀석이 기운은 아직 넘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납니다. 근데 무기력한 것보다 차라리 대드는 게 나은 거죠. 이게 뭐 낫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비교하면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려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는 이 내용보다요 어떻게 이야기할까 라는 방법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은 이제 그 주안점이 되겠는데, 그렇죠. 마음을 연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우리 어른들부터 마음을 좀 열어야 합니다. 애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요 결론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 난 이런 메시지를 얘한테 주고 싶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다 하고 스케줄을 다 짜서, 그렇죠. 컨티를 짜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결론을 정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결론을 찾아야 되죠. 네네. 예를 들어서요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아 이거 또 화가 나죠. 그래서 잔소리 하게 됩니다. 너 숙제 다 했어? 게임하고 싶으면 숙제부터 하라고 했지? 그리고 너 게임 언제부터 했어? 하루에 30분 이상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제가 사춘기 아닌데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먼저 이미 폭발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이죠. 애초부터 대화한 게 아니라 그냥 명령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귀를 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려면요 우리 어른들부터 마음을 열고요 결론까지 열려있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때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기술 몇 가지 있어요. 좋은 대화 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3529번님이 어느 해 상담원 엄마가 하신 말씀, 아고 빨리 군대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겨우 중2였는데 말이죠. 제가 30년 경력 교사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었습니다. 잘 지내니? 이동빈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좋은 대화 기술. 네,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요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자입니다. 아이들이요 진짜 터무니없는 억지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뭐 얘기하기 싫어지니까요. 애들이요 입 꾹 다물고 이야기 안 하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뭐 얘기해봤자 어차피 무시하고 끊길 게 뻔하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대화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도요 그냥 꼭 참으면서 끝까지 일단 들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참을인자를 계속 쓰면서 가슴속에 이 사리공작, 이 사리공작을 털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비식하면 나오는 그렇죠. 사리 얘기하는 거죠. 답답하지만 이거 뭐 맞고 틀린 건 다 듣고 난 후에 따져보면 되죠. 애들도요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눈치챌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일단 우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우기는 거지 자기도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억진지 아닌지는 쭉 들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말이 되는 소리인지를 다 들어본 다음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지난 일은 다시 꺼내지 말자입니다. 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지난 일 다시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너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약속 꼭 지킨다고 했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약속 지켰어? 그런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빠가 너한테 또 속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요. 아, 물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번에도 또 속을 수 있죠. 이거 뭐 한두 번 찍힌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안 지켰으니까 이번에는 지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지난 일을 다시 꺼내는 건요. 에휴, 넌 어차피 약속 안 지킬 놈이다. 이렇게 낙인 찍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일은 그냥 잊어주고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잘 하니까 믿어주기도 하지만요. 믿어줘야지 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니까요. 야, 이게 말은 참 맞는 일이. 이게 하기가 힘드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요. 대화의 태도가 아니라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태도가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아요. 자세도 삐딱하고요. 뭐 말투도 불량해서 이야기하기 전부터 그냥 막 짜증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요. 태도가 안 좋아도요. 곧바로 지적하는 것보다 얘가 도대체 왜 이럴까? 라는 식으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너 지금 어른이랑 대화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아빠가 네 친구인 줄 알아? 똑바로 안 앉아? 이런 식으로 화내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대화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으로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자세나 표정까지 관찰하면서요. 도대체 얘가 무슨 생각하는 거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 몸으로다가 이미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하는 태도가 안 좋으면 그건 대화 끝난 다음에 고쳐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철수야.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땐 태도도 중요해. 다른 사람이 네 말을 듣고 싶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 지금처럼 바르게 다시 앉으니까 아빠도 네 말이 더 듣고 싶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죠.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짜증나는 거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어떨까요? 뭐 약간 뭐 이상한 자세를 잡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끝난 다음에 요즘 네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니네들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인 모양이지? 그거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이렇게 자세에 대한 유래라든가 뭐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화내고 지적하는 것보다 좀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좋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대화의 고수가 되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수는요, 이게 말 잘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자에 손수자를 써 치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 판소리에 보면요, 일고수 이명창 이런 말이 있어요. 판소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북을 치는 고수이고요, 그 다음이 소리를 내는 명창이라는 거죠. 그렇죠. 판소리 할 때 고수들이요, 이 가락에 맞춰서 탁탁 이 북도 쳐주고요, 얼쑤 잘한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줘야 명창이 신명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서기철 아나운서께서 이 고수 역할 해주시는 것처럼요. 얼쑤.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대화도 똑같습니다. 적극적인 청취자가 돼서요, 고개도 끄덕여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생각은 이렇구나, 이렇게 추임새도 넣어주면 애들이 더 신나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요,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방송 출연자들이 더 신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 그렇군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의 충성도가 아주 대단하세요. 자, 아이들과의 대화, 그러니까 얘기를 아이들한테 잘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춘기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힘든 이유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애들이 뭐 귀 막고 안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하고의 대화는요, 어떻게 하면 잘 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요, 스스로 길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렇죠. 정답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혼내듯이 막 지적을 하니까 그게 싫은 것뿐이죠. 그렇군요. 자,
자, 오늘 스터디홀릭의 강명규 대표와 쭉 함께 했는데, 우리 강명규 대표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 생생 라디오 매거진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콩으로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샵 9730번은 단문 50원, 긴문,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적극적인 참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터디홀릭의 강명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움직이는 세계. 자, 움직이는 세계 이어가기 전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허브님이 그렇군요. 얼쑤 1384번님 맞습니다. 5088번님 그렇군요. 그리고 2753번님도 그렇군요. 4484번님 얼쑤 좋다 뭐 보내주셨고요. 8171번님 얼씨구 잘한다 고수 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3288번님 네 그렇군요. 선입견 버리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서로 대화로 풀면 참 잘 풀려질 텐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움직이는 세계 이장훈 국제문제 분석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복잡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볼턴 보좌관 해임했는데 직접적인 이유가 아프간 반군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반대였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온 이 아프간 전쟁을 재앙이라고 언급하면서 완전 철구를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아프간 전쟁에서 최소 1조 달러, 많으면은 비공식적으로는 약 3조 달러 이 정도가 들었다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 때까지 완전 철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이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프간에는 14,000여 명의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의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에 탈레반 지도자들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서 아프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비밀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백악관 참모들이 이런 계획을 놓고 미군의 아프간 철수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탈레반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탈레반 간의 협상은 부적절하다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자기의 계획을 밀어붙였고요. 그런데 지난 5일에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테러 공격으로 미군 한 명을 포함해서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을 접고 이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중단하고 캠프 데이비드 회동도 취소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8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 등 참모들의 반발로 탈레반과의 비밀 회동을 취소했다고 보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볼턴 보좌관이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경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한 건데 참모들에 밀려서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볼턴 보좌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로했다 이런 얘기죠. 그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해임한다고 트위터로 올렸고 볼턴은 또 반발해. 나는 내가 그만둔 거다 하고 트위터로 뭐 하여튼 그런데 이 볼턴 보좌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견이 안 맞고 뭐 이렇게 자꾸 부딪힌다는 얘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걸쳐 있는데요. 이 국제 현안을 놓고 이 서로 엇박자가 두 사람이 다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턴 보좌관은 이란 정권을 교체한다 이런 입장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을 교체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이제 지난 6월에 미군 정찰기가 격추되어 가지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미국이 이제 이란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를 공습하려는데 바로 1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요. 또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볼턴 보좌관이 주장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반대했고요. 또 볼턴 보좌관이 대통령이 뭐 했느냐 하는 식으로 볼턴 보좌관을
또 이 지난달에 러시아 지원을 받는 친러시아 분리주의자에 맞서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제 무기 등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볼턴 보좌관은 주장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군사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계속 그 주요한 국제 현안을 놓고 투톱이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매번 이렇게 부딪히면서 참 오래도 같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뭐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뭐 볼턴이 리비아 모델 주장하다가 뭐 언쟁도 있었고 그런 기억도 지금 남아 있고요. 이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대신에 전임자 맥메스터 전 보좌관에게 주요 현안 자문 구하고 뭐 이랬다고요. 네, 참 이해 못할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볼턴 보좌관의 전임자가 이제 육군 중장 출신의 허버트 맥메스터 전 보좌관이었는데 이 맥메스터 전 보좌관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 때문에 이제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부터 이 맥메스터 보좌관에 전화를 걸어서 뭐 이란 문제는 어떻게 할까,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할까 계속 이렇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볼턴 보좌관을 임명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 볼턴을 아예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맥메스터 전 보좌관에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그립다. 나하고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자, 볼턴 정말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현직 보좌관을 배제하고 전임자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논의했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다. 이런 일이 있던 적이 없었다. 전임자이기도 하고 뭐 실질적으로 쫓아낸 사람과 다시 얘기를 하면서 현직을 바꾸는 참 트럼프가 지난 그 전임 그 미국 대통령들이 안 하던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참 이것도 참 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용인수를 정말 이해할 수가 좀 없습니다. 이걸 용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하고 볼턴 보좌관 이렇게 뭐 상당히 그 건건히 갈등을 보여온 것은 생각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제 국제 현안에 대해서 군사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왔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하는 것을 싫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주요한 국제 현안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선호했고요. 물론 이제 협상할 때 당근과 채찍 같은 것을 모두 사용하긴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뭐 강경한 뭐 매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강경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전임 정권 때부터 이제 매파는 그 볼턴은 계속 있으면서 그런 양상이었잖아요. 네, 원래 이제 볼턴의 신념이 그겁니다. 볼턴의 신념이 뭐냐 하면은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해서는 강력한 미국의 힘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뉴욕타임스 이와 관련해서 두 사람의 갈등의 핵심에 뿌리 깊은 철학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장사꾼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볼턴은 일종의 뭐 선비라고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한 측근은 볼턴의 재임 기간 나쁜 합의는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적들과 현명하지 않은 합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볼턴 보좌관의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볼턴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면 미국은 지금 4개의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볼턴 보좌관의 이 호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베네수엘라, 뭐 이란, 북한 뭐 다 있겠죠. 4개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볼턴이 해임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방, 앞으로 주요 국제 현안들 자신의 방식대로 이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란 경우에 뭐 정상회담 가질 의사를 보이고 있고 뭐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 현안을 놓고 협상을 통해서 이제 실리를 얻으려는 그런 의도를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자신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협상력이 뛰어나다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어떤 자기 능력에 대해 과신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대선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교 분야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강력한 제주를 내렸던 국가들에 대해서 일종의 타협하려는 의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란 핵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달 말 이제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날 의사가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도 이제 이미 백악관 참모들 간에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이란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면서 최대 압박 전략을 추진했고요. 볼턴 보좌관은 양국 정상의 회담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이제 뭐 볼턴이 없는 만큼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면은 상당한 유화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양국 정상들의 조건 없는 만남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서 계속 이제 어긋난 그 생각을 밝히던 볼턴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러시아를 주요 8개국에 다시 가입시키자 뭐 이러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러시아가 G8의 멤버, 주요 8개국의 멤버였는데 2014년 3월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면서 쫓겨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러시아를 복귀시키려고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간에 무슨 이상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의심하고 있고요. 지난 대선 때부터 러시아 그렇습니다. 나왔었으니까. 또 미국 언론들도 왜 트럼프가 앞장서서 러시아를 대변하냐 이렇게 상당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볼턴 역시도 반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장서서 지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G7 정상회의가 트럼프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다라고 해서 열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초청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내년이 이제 그 트럼프가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일들을 자기의 대선 일정에 맞춰놓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뭐 국제적으로도 또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 대선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근데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30%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좀 초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외교 분야의 성과를 내려고 이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 유화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가장 이유하는 게 동맹이라면서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미국의 그 보안관 역할을 아예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CNN 방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볼턴의 퇴장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보다 비둘기파적인 본능을 마음껏 표출할 자유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향후 그의 외교는 더 충동적이고 덜 전략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의 대선 주자 한 명인 그 에이미 클로버시아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마치 게임쇼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미국 진보센터의 브라이언 카를로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전문법에는 공통적인 맥락이라든지 철학이 예측 불가능성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꼬 왔습니다.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앞으로 상당히 변할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 방향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공유하는 쪽으로 추진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보다는 단독으로 갈. 아무튼 얼로 튈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 부분 개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장훈 국제문제 분석가와는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아쉽게도 인사를 드리겠는데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장훈 국제문제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아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좀 보내주셔서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75번님, 사춘기 아이는 사춘기이라서지만 30대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정리, 정돈, 뭐 불규칙적인 생활, 경제관념에 관해서요. 남편이 좀 그러신 모양이죠. 아무튼 박남순님, 휴일에 방송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쉽네요. 우리 아들은 전쟁을 끝낸 20대네요.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들 이제 전쟁이라는 게 사춘기 때문에 벌어진 그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잘하셨네요. 7420번님, 중2 아들 있는 아빠입니다. 늘 말도 안 듣고 게임만 한다고 다투곤 했는데 이번 추석에 음식 만드는 일을 끝까지 남아서 도와주는 모습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젓한 모습이네요.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박건태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사실 이해하고 알고 보면 자랑스러워할 것, 사랑해야 할 것들이 많은 우리 아이들이겠죠. 우리가 어른들이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더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도로 상황 좀 보고 다음 순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씨, 박소영 씨. 네, 귀경길 대체로 수월합니다. 다만 사고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어서 잘 살피셔야겠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정체가 여전하고요. 이후로 이천까지 밀립니다. 또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강촌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차로를 막고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전에 동산 요금소에서 남춘천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동본지암 부근과 홍천 이포에서 금사터널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에서 옥산까지 충청권 지나기가 힘들고요. 또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수원 부근에서는 1차로에서 버스 관련해 사고가 있었는데요. 1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 중부 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선산 휴게소에서 상주터널 그리고 문경 세제부터 6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 충주 분기점 부근도 교통량이 많고요.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연무에서 선원산 또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14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풍세에서 풍세 요금소 사이로도 이동하기가 힘들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홍성 부근과 서산 휴게소부터 6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썬데이 주크박스, 나의 일주일, 나의 노래. 저 이번 한 주는 저에게 너무 바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정신없기도 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한 주인 것 같아요. 사실 추석 연휴였잖아요. 제가 일하느라 고향이 부산인데 집에 못 가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또 부모님도 뵙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아쉬움이 많이 나는 한 주입니다. 엄마 아빠 나 이번 주는 일하느라 못 갔는데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이해하시죠? 다음 주 주말에 꼭 갈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제가 신혼인데 저희는 아직 아이를 정확하게 뭐 언제 가져야겠다 이런 계획이 없는데 그냥 주변 분들이 뭐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뭐 애는 언제 가질래 그런 이야기 아무렇지 않게 할 때 좀 스트레스가 되는 계속 반박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럴 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죠. 제가 지금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중이어서 프리랜서로 잠깐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 계열의 그런 데를 갔어요, 회사를. 저도 다른 회사에서도 막 대리 일을 했었다가 막상 아르바이트로 가니까 조금 기분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내부에서 해결하실 분이 계셨었긴 했는데 저한테 이제 밤에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이제 했었는데 계속 다른 걸 요구를 하셔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매너를 지키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직을 해서 첫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됐는데 그래도 대학교 다닐 때 취업을 금융 쪽으로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취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돌고 돈 직장이었는데 그래도 잘 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업무에 익숙해지면 제 스스로 새로운 걸 찾아서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그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청할 노래는 김동률의 출발인데요. 새로운 직장에 와서 새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이 노래를 신청하게 됐어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묻은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전부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내.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네, 여러분들이 얘기로 꾸미고 있는 썬데이 주크박스 나의 일주일 나의 노래. 오늘은 직장 생활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출발의 꿈을, 희망을 또 힘을 받고 있는 일반 시민분의 그런 선곡으로 들어봤습니다. 김동률의 노래 출발 드렸고요. 그리고 이 썬데이 주크박스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수진 리포터 이렇게 인터뷰도 따오고 노래도 선곡하고 하는데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시 45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교통 이야기. 탈 것의 발견. 네, 탈 것의 발견입니다. 교통 전문가시죠. 한국교통연구원의 강상욱 명예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교통사고 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줄어드는 그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한동안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네네. 15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행인데요. 10년 전보다 한 35% 줄어들었는데요. 최근에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그 법 제정으로 특히 그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이 줄어들고요. 아직 추석 연휴 기간이 오늘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작년까지 보면은
이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특히 교통사고도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게 가시적으로 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 그런데 같아요. 다행히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긴 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 클럽인 OECD 26개국과 비교해 보면은 인구당 사망 사고가 26개국 중에서 23위. 갈 길이 멀군요. 사실상 꼴찌로 우리가 교통사고에 관한 선진국의 문턱은 아직도 유연한 게 현실입니다. 자, 흔히 교통사고 하면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말씀드릴 그 하인리 법칙인데요. 하인리 법칙. 예, 그렇습니다. 1931년에 하인이라는 사람이 산업재해 현장의 수년간의 사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하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1회의 대형 사고, 그 이전에는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엔 300회의 실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고가 일어날 뻔한 잠재적인 위험한 징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니 법칙을 다른 말로 1대 29대 300이 법칙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이 법칙을 적용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타이타닉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형 사건들을 분석하는데 이제 많이 적용되고 있고 하는데 네네. 교통사고에도 이 하이니 법칙이 이제 적용을 그대로 해보면은 네네. 어떤 그 대형 사고, 꼭 대형 사고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고는 어떤 한순간에 어떻게 재수 없어서 우연히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경미한 사고, 또 그 이전에 사고가 날 뻔한 여러 가지 위험한 징후들을 무시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누적이 돼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니 법칙을 다시 한번 교통사고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지역이라든지 일정한 기간을 놓고 통계적으로 따져볼 때 약 300번 정도의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징후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29번이 경미한 사고들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대형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다. 그게 하이니 법칙이다. 그걸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런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예, 하이니 법칙대로 물론 대형 사고가 반드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어야 일어나고 네네. 그 이전에 반드시 300번 이렇게 기계적인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하나의 아까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전반적인 통계자를 분석한 건데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경찰청이 최근 10년간의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분석 발표한 거를 보면은 1회의 사망사고당 45회 내지 40회의 중경상 사고 또 그 이전에 수백 회의 교통법규 위반한 사실상 위험한 그 적발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공교롭게도 이 교통 분야에서도 하이니 법칙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도 이제 그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랄지 뭐 캠페인이랄지 이런 걸 할 때도 이런 통계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통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 사고 줄이려면 그 전에 이제 뭐 아차하는 그런 사소한 사고들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그때마다 필요한 거. 그렇습니다. 하인리 법칙이 시사하는 거는 우리가 대형 사고를 줄이려면 바로 이 수많은 아차 사고를 줄여라 이건데요. 네네. 이 아차 사고는 실제 사고는 있지만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사소한 실수나 위반 행위를 말하는데, 근데 현재 이제 당국이 우리나라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보면은 경찰이나 보험사의 교통사고 자료에 기초해서 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보험사의 사고라는 거는 실제 신고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전체 사고의 전문가들 한 20%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고되지 않은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더군다나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순간들은 통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적인 사고 예방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되지 않은 그런 뭐 수많은 뭐 접촉 사고랄지 이런 것 실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것들 경우에는 그걸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하죠? 그래야 뭐 이렇게 대비를 하고 통계를 내고 할 텐데 말이죠. 요즘 스마트한 ICT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보통신 기술이 이거를 잡아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교통사고 다발 지점 서행하세요 이런 표지판이 있는데
그거는 앞서 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장소. 앞으로는 네. 모니터를 통해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난다.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캐치를 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운전자 모든 차량 내비게이션 달고 있지 않습니까? 네. 500m 전방에 누군가는 위험한 유턴을 한다. 그런 띠디디디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ICT, 스마트한 똑똑한 ICT가 이런 아차 사고를 사전에 잡아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나중에 뭐 이 무인 자동차 되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뭐 그러기도 할 텐데 일단 그러면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하인리 법칙이 운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이런 마음가짐이면 되겠다, 예방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운전하면서 또한 실수나 방심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 신호 위반, 과속, 급차선 변경, 또 어떤 때는 뭐 한 잔쯤에 괜찮겠지 이런 사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지나면 운전자들은 대개 아차 이번은 다행이었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교통사고에 대한 경고장이고 옐로우 카드라는 걸 하인리